중국은 부동산 망하고 사람들 집 없고 이래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굶어 죽어도. 지금까진 그게 됐는데 앞으로도 그게 유지가 될까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중국의 내수가 침체가 되고 중국이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시스템 붕괴가 불가능해요. 정부에서 그냥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붕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쭉 근무를 했고요. 저도 뭐 신사임당 TV에 참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연구원에서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이제 고령화 관련된 쪽인데 연구원이라는 데가 특성이 뭐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또 요즘이 아니라 지난 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워낙 모든 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도 뭐 그쪽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 또 해외 사례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헤란 현지에서 1,000만 리알 초고액권이 등장하고 식료품 물가는 100%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란 경제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사실 뭐 100%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닌 게 훨씬 더딜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물건 자체가 품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100%라는 게 의미가 없죠. 더 주고도 뭐 못 구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란의 그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이제 180만 리알이라는 아주 사상 최저치, 정말 기록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658%. 그러니까 6.8%라 그래도 엄청난 건데, 658.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는 이제 물건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의 뭐 고통은 사실 전쟁 그 이전에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군 유지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혁명 수비대한테 월급을 못 준다. 이게 되면은 군대가 유지가 안 되니까 전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무기가 설령 좀 남아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혁명수비대라는 것 자체가 그냥 군대에서 뭐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혁명수비대 자체가 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거냐면은 뭐 국가의 주요 기업들, 건설, 뭐 금융, 통신, 아니면은 뭐 석유 관련 뭐 이런 쪽에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봉쇄를 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이걸 뚫어줬을 때는 상당히 그 원유 수출을 했어요.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주로 중국이죠. 그림자 산단을 통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 길이 막히면은 돈이 정말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쟁을 이제 지속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가 지금 저장 능력이 한 1만 배럴 안팎인데 현재 절반 이상이 찼다 그래요. 한 60% 정도가 차 있고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완전 포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원유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번 멈춘 원유 시설이 이게 유정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막아놨다가 다시 이제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재개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거기에 물이 차고 이러다 보면은 아예 경제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경파들도 지금 이란 내의 강경파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뭐 지금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곤 한데 뭐 오늘 아침에 본 얘기로는 이란이 다시 이제 협상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도 더 이상 장기적으로 버티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쟁의 시간 끌기가 길어질수록 미국과 이란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될까요?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란이죠. 왜냐하면은 미국도 물론 타격이 있고, 뭐 전 세계가 다 타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지만 미국은 어찌됐든 이 전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미국의 그 원유하고 가스 수출량은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뭐 휘발유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도 더 비싼 쪽으로 수출을 하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그 석유는 대부분 경질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은 또 중질유에 특화된 정유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품귀 현상이 있고 미국 내부의 불만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인플레이션도 자꾸 생기고 있고. 하지만 이란은 그 정도가 아니죠. 당장 먹을 게 없고 지금 현재 완전히 봉쇄가 돼서 거기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란의 인프라도 많이 부서진 상태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미국은 버티는 게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지만 이란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어느 쪽이 더 힘드냐 하면은 그건 뭐 당연히 이란이 훨씬 힘듭니다.
이란 노동부가 전쟁 이후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폐 가치 폭락, 의약품 부족까지 겹친 상황인데 이란 정권이 현재 경제 압박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군대 자체 운영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란이 조금 저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협상안 나온 전혀 다르게 2차 협상안의 내용, 그러니까 요번에 또 나온 거 말고 그 전에 2차 협상안 내용도 이게 언론에 100%다 하고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가지고 있어 핵 시설 있죠. 농축 우라늄을 지금 60% 이거는 이제 원자 폭탄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3.67%까지 낮추겠다. 이거는 민간 그러니까 발전용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재 돼 있는 가지고 있는 우라늄도 희석을 하거나 해외로 반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IAEA의 핵사차 기구에 사찰을 정기적으로 받겠다.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은 이제 제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은 뭐냐면은 그거 플러스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후티라든가 뭐 헤즈볼라 같은 그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완전히 끊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거기까지는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그것마저도 좀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군 운용 자체가 안 될 정도면은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뭔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버텨봤자 그 며칠 못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뭐 4월 이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3개월 이상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저는 뭐 5월 내에 끝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란 내에 혁명수비대도 그 하나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도 또 여러 파벌이 있고 해서 그 중에 일부는 남아서 지속적인 테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휴전을 방해하려는 이제 또 협상은 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이제 그 종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종전이라는 게 사태 이전과 같은 완전한 평화는 아니고 산발적인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잠깐, 종무관 김정수 대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번 깡통 끝에 1년 만에 13억 번 비결, 절대 잃지 않는 주식 단기 매매 특강을 무료로 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한국 경제에는 어떤 충격을 주고 있나요? 제가 있는 그 산업연구원에서 그 4월 달에 이제 3월이었죠. 그때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 국내 제조업의 평균 생산비는 0.7%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두바이유가 이제 2월 말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한 $70 조금 넘었어요. 한 72, 3달러 이러다가 이게 이제 지금은 두바이유는 거래가 안 되고 나머지 텍사스유하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인데 텍사스유도 이미 $100 넘었지만 아마 종전이 되면은 이게 좀 내려갈 거고 두바이유가 다시 수출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원상복귀가 되기를 희망을 하지만 원상복귀까지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단 많이 뛰죠. 그리고 물류 지연도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아마 한 80에서 $90 선에서 약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 20% 이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업 생산비는 한 1.45에서 5%? 요 정도가 이제 그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이게 또 업종마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석유 제품,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이 제일 뭐 많이 받는데 요게 10% 올라갈 때 생산비 증가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뛰는 거죠, 유가가. 그 다음에 화학 산업이 한 6.8%.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 뭐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화학 산업이 한 7%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금속이 한 4%, 또 운송도 한 4,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고 조금 간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석유의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나중에 전기료로 합산돼서 나오는 그런 부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거시적으로 이게 산업 레벨로 본 게 아니라 거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티은행에서도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한 100달러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0.45% 정도 이렇게 그 정도 하락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협회에서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은 이제 수출 물량이 한 2.5% 감소하고 수입도 물량 자체는 감소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액은 한 2.7% 상승.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타격이 큰 거죠. 이 정도면. 네. 이 사태의 가능성 높은 출구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이란이 사실상의 항복인데 과거의 2차 대전처럼 뭐 항복, 조인식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서로 체면을 이제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 형태로 가는데 아마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거 이게 아마 이란한테 주는 당근이 될 테고요. 또 실제 이란 행정부 지금 페제스키안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온건파는 이제 다른 거 핵을 포기하고 더 이상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이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란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정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번 사태랑 무관하게도 이란에서 신정체제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이제 뭐 또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이란 내에 실질적으로 부와 군사력을 갖다가 아주 그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혁명수비대였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는 또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 쪽이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타협안은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고 또 하나는 복구를 하는데 복구를 미국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지원이라는 표현은 안 쓸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그러니까 복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럽이나 미국 뭐 아마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겠죠. 건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인도적 지원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 부분 지원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핵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이란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티 반군이나 뭐 헤즈볼라 같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란과 같은 편을 이루던 동맹들도 굉장히 약화될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또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약화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중동 질서에서 과거에 보면 중동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됐었는데 이라크는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 무너진 상태고, 이제 이란도 이라크와 비슷한 식으로 군사적인 강국에서 지위는 이제는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사우디와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 재편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장기적으로 아마 신정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OECD가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인데요. 왜 유독 한국이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요. 일단은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가장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크고 또 하나는 중동의 석유 의존도가 워낙 높았죠. 요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무역 의존도와 이 중동의 석유 의존도 이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가격의 효율성, 비용의 효율성 외에도 공급망 다변화가 아마 약간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뭐 이게 뒤에서도 또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동산 석유에 좀 특화된 정유시설하고 석유화학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아마 새로운 뭐 정유시설을 확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경질유, 미국의 경질유에 또 맞춰서 좀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공급망 다변화를 아마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사에서 열척 시대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유가 충격 단기 변동인가요? 아니면 구조적 전환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오펙이 만들어지면서 오일쇼크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 오일쇼크 같은 구조적인 충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약간 휘발성 이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단기적으로 휘발성으로 딱 끝나고 다시 원상복구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국제 질서가 공급망이 디커플링 되고, 그리고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미 확실하게 지금 그 모든 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번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또 터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현재 이란이 무력화됐다 하더라도 이란에 지금 남아있는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테러 조직 형태로 그 지역에서 군벌 형태로 또 남을 수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전략을 바꿔서 이란을 완전히 뭐 점령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미국은. 과거에 이라크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아프간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요거는 문서화돼서도 나온 얘기예요. 이 미국의 새로운 승리의 개념이라는 거는 더 이상 점령을 해서 친미 정권을 세우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적당하게 상대를 무력화시켜서 통제 불가능한 위협을 통제 가능한 불안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어내고 미국은 빠져나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 지역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리자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죠. 사우디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고분고분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를 하고 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처럼 저렇게 굉장히 다루기 힘든 나라는 아닌 거죠. 이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보험료라든지 물류 지연 뭐 이런 사태들은 간헐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하게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0년대에 있었던 오일샷 같은 수준의 그거는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물량 자체를 확 줄이면서 굉장히 전 세계를 갖다 자원 무기화를 강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사태로 한국이 UAE에서 긴급 원유를 들여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전략적 비축 거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UAE가 우리나라하고 아주 요새 굉장히 친해졌죠. 물론 전에도 친했는데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굉장히 밀월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막 드러내놓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UAE에 원전도 지어지고 군사 협력도 많이 했죠. 무기도 많이 팔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총 2,400만 배럴을 UAE로부터 긴급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우선 공급 대상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원유하고 나프타를 수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UAE하고 아주 우리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동 전체가 한국을 뭐 이렇게 거점으로 본다까지는 아닌데, UAE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유시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정유시설을 잔뜩 지어놓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네 자체 소비량이 많고요.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수급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 석유 수출국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는 수입을 하는데 예, 이걸 석유 정제품은 상당히 많이 수출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정제 능력 또 이게 중동산 그러니까 이 유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질류하고 중질류가 있고 또 초중질류가 있고 굉장히 다 다른데 미국에서 나는 거는 경질류가 많아요. 점성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황의 양이 다르고 뭐 이게 굉장히 달라요. 탈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께 그 중동산에다가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원유 비축 시설도 상당히 있고 거기다가 항만도 잘 돼 있는데 이 항만이 그냥 일반 컨테이너선하고는 다른 게 이 액체 화물을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빼내고 수송을 해낼 수 있는 항만 시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특히 울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 허브로 쓰기도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제 UAE를 외에도 사우디나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런 협력을 어느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이러한 좀 그 수혜도 우리나라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거론됩니다. LG화학이 4년 만에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재개한 것도 신호 같은데 박사님은 한국이 러시아 쪽으로 다변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좀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북극 항로 있죠. 북극 항로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해요. 특히 그 야말 프로젝트라고 그 2018년이었나 17년이었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야말 프로젝트가
그 시베리아 쪽에 있는 야말반도가 있어요. 북극 쪽에. 굉장히 추운데 뭐 거기는 영하 50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스가 많이 나는데 그 가스를 LNG선인데 쇠빙선이에요. 그러니까 쇠빙 LNG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기술이죠. 초대형 쇠빙 LNG선을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하고 1차에서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너무 한국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니까 뭐 프랑스나 중국도 좀 끼워주고 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끝났어요. 그랬는데, 러시아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자꾸 손을 벌리는 게 아무래도 그러한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거든요. 쇠빙 LNG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하고의 협력을 좀 원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 그러면은요, 예전에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복무했던 직원한테 들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냐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부분의 경우 교류를 많이 하면은, 다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해관계가 없어서 하지만, 대부분 악감정이 더 많아져요. 국제교류에서는. 근데 러시아하고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적도 아니지만, 친구는 아니지만 적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우호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상품들에 대한 그 러시아에서의 인기도 상당히 많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도시락 같은 거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북극 항로랑 관련돼서 굉장히 그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 원유를 들여오는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소량은 들여올 수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되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이 북극 항로 개방을 한국의 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그래요. 그 북극 항로라는 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기회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유럽에 이제 로텔담까지 가는 항로가 기존에는 한 2만 킬로가 돼요. 이게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큰 배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를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은 이게 13,000. 그래가지고 20일로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열흘이 줄어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비용이라는 게. 그래서 물류 경쟁력이 대폭 이제 상승을 하고, 이 북극 항로가 또 들어오면요. 처음 들어오는 데가 부산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을 바이패스해서 뭐 상하이나 도쿄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중국 자체의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상하이로 곧장 가는 것도 있겠지만, 부산을 거쳐가는 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가 크고,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그 우리나라한테 그러한 쇠빙 LNG선이라든지, 쇠빙 LNG선뿐만이 아니라 쇠빙선 자체가 우리나라가 워낙에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큰 거는 맞는데, 이게 문제는 러시아 정부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있어요. 러시아 정부에서 뭔가 수틀려 가지고 갑자기 그 항로를 막아버린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또 너무 의존을 크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한테 말하자면 목줄을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종합적으로 정치적인 고려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 안보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하고, 항상 이제는 공급망을 항상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하나 뜬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지나친 의존도를 그 의존도를 너무 높이는 거는 그 국가 차원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이 중동 사태에 발이 묶이는 동안 중국이 반사이익을 본다는 시각도 있고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4월 PMI를 보면 중동 영향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이제 반사이익 얘기가 나오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언론에서 몇 군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전쟁 때문에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비중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거 외에는 반사이익을 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중국에서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이란 석유를 굉장히 싸게 사왔어요. 이란 제재. 그러니까 그림자 선단을 그
티팟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간 정유사들이니까 티팟이 뭐냐면은 티팟을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담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민간 정유사에서 중국의 아주 CNPC 같은 공기업은 안 들어가고 민영회사들이 이게 티팟이라고 부르는 그 민간 정유사들이 배를 가지고서 공해상에서 받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받으면서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인도네시아산이나 말레이시아산으로 국적을 둔갑을 시킵니다. 배에서 공해상에서 받아서 다른 데서 받아온 석유하고 블렌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이란에 그럼 돈을 어떻게 송금했냐면은 그 이란의 금융기관 중에 테자라트 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산하 환전소 하나가 홍콩과 중국 내에서 66개의 유령 법인을 통해서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4월 초에 나온 기사예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일부는 중국이 이란에다가 뭐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나 이런 거 깔아주면서 물물 교환 형태로 또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한 국제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싸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게 막혔죠.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경제 제재가 풀리잖아요. 더 이상 이란이 할인해 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피해가 오면 맞지 이게 절대 좋을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PM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아직 전쟁의 피해 정도가 완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수치 자체가. 그리고 또 중국의 통계라는 게 약간씩은 좀 그 신뢰성의 문제도 있긴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 피해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발표될 통계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 아까 위안화 결제가 조금 늘었다 그러는데 이제 사실 국제 금융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를 보면요. 외환 보유고 중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가 한 20년 전에는 이게 뭐 70%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50% 조금 넘는 선이니까 많이 떨어진 건 맞죠. 그 달러의 위세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역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은 한 70% 선이 유지가 되고 금융거래에서는요. 오히려 늘었어요. 최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지금 거의 80% 후반대입니다. 달러가. 그러면 스위프트망에서는 당연히 다 달러로 쓰는 거고요. 그럼 국제 금융거래나 무역거래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면 한 3% 돼요. 그러니까 무역금융에서는 미국이 거의 한 60에서 70% 사이고 그 다음에 유로, 엔, 그 다음이 위안인데 한 3%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가 뛰어봤자 4%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게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히 아니더라도 끼케야 뭐 3.12%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의 힘이 세졌다. 물론 조금 세진 건 맞아요. 3%보다는 3.1%가 높은 건 맞지만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숫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반사이익을 봤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고 봅니다. 많은 분이 중국 제조업 위험하다고 봤는데 4월 30일 발표된 PMI는 50.3으로 2개월 연속 확장세였고 민간 PMI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제조업은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거는 진짜 중국의 수출 정책죠. 그러니까 2025년 4분기에 정말 엄청난 부양책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그 수출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 효과가 있어요. 이게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PMI가 조금 올라간 건 맞는데, 아직 완전한 추세적인 그 회복, 반등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서비스 PMI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다가 또 약간 올라가기도 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좀 횡보 수준 내지는 약간 하락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수 침체는 지속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출 호조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서 제조업 PMI가 조금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약간 올라갔죠. 이걸 가지고 추세적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중국은 지금 현재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다, 컨트리가든에 이어 업계 3위 왕커까지 무너졌고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 집값마저 29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 조정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붕괴의 신호인가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약간의 회복세는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산이. 근데 그것도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 힘들고 약간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 조정? 그동안 너무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나마 일선 도시예요. 2선 도시, 3선 도시까지는 그런 조짐조차 잘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단순 조정 이상의 좀 장기 침체인 건 맞는데 시스템 붕괴까지라고 저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시스템 붕괴가 불가능해요. 정부에서 그냥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붕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앞으로도 부동산은 정부에서 계속 관리 대상으로 놓고 그렇게 뭐 과거처럼 활성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침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선 도시는 그나마 뭐 과거보다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은 집값 하락에 대해서 왜 등한시하는 걸까요? 그것보다도 땅값,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사람들 막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 중앙정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버려 두고 해외에서 경쟁해서 중국의 대외적인 파워, 외교적이거나 아니면은 경제에서도 뭔가 아주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 여기에만 목매고 있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중국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책도 나왔거든요. 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용학자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시켜가지고 만든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개인들의 희생을 해서 그 중국 정부의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 드러내놓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중국은 뭐 그래가 부동산 망하고 막 사람들 집 없고 이래봐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굶어 죽어도 그거. 근데 지금까진 그게 됐는데 앞으로도 그게 유지가 될까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시진핑이 지금 너무 막 그러니까 그거에 좀 제동을 걸었던 게 리커son 같은 사람은 결국 나는 그 사람이 과연 자연사에 있을까도 좀 왜냐면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고 그거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진핑 지금 충성파로만 다 채워놨는데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저런 시스템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저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묘하게 섞어놓은 이상한 사회주의인데 저게 과연 계속 굴러갈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는데 언제 무너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국이 예전처럼 막 미국을 쫓아가서 추월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377개의 중소은행이 사라지고 40만 명의 예금자가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멀쩡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은행 위기까지는 아니고요.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부실들이 많이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 부실들이 많이 나오니까 중소은행들을 이제 구조 조정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예금자 보호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예금을 상당 부분 보존을 해주는데 중국은 그 보호해주는 액수가 되게 작아요. 저도 그게 정확한 액수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폭동 났죠. 네. 근데 중국은 폭동이 안 나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웬만하면은 저게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중국은 정권이 안 바뀌고 멀쩡해요, 공산당은.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중국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중국에서 말하자면 엘리트급으로 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IT 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가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실용적이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독재를 하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전체적인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막 독재 국가가 있고 인권 유린이 생기고 특정 계층을 마구잡이로 희생을 시키는데도 전체적인 GDP가 올라갔고 뭐 사회 인프라도 좋아지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이제 비중이 높은 건데 실제로 그래 왔어요. 덩샤오핑의 그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 성과를 냈고 국제적인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또 삶의 질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는 정체가 되고 있죠. 중국의 내수가 침체가 되고 중국이 더 이상 이제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핑족이나 특히 젊은 층에서 이게 많이 생기고. 근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탕핑족마저 지금 탄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의 저거는 반항하는 거다. 서구에서 선동하는 논리에 빠져서 그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 체제를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다. 불만을 갖는 거다. 니네가 열심히 안 사는 거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 젊은이들이 탕핑으로 빠지는 게 서구의 선동에 놀아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좋은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탕핑으로 가는 건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니네 탕핑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념적으로. 여태까지는 어쨌든 중국이 그러한 모델로다가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잘 넘어왔지만 지금 상황도 그래요. 중국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불안 요소도 같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쨌든 견고해 보여요. 공산당의 권력은. 그리고 이게 뭐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체제 전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을까? 과연 이제 더 좋은 삶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지 못한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무너질 거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고, 또 무너진다라는 개념도 완전히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몇몇 나라들에서 저런 정권을 완전히 뒤집고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지금 시진핑 체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단 지도 체제가 올 거고, 지금과 비슷한 체제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의 어떤 비교율이나 이런 게 너무 쌓여 있고 성장의 한계가 자꾸 보이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여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인구 구조를 보면은 지금 중국에 뭐 14억 인구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믿기 어렵고,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금 중국이 좀 장기적으로 더 이렇게 침체가 온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중국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절대 쓰고 싶지는 않아요.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난 한 10년 동안 보여줬던 그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는 더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갈등 발발 이후 금값은 오히려 약 13% 하락했습니다. 지금 금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냐. 제가 단기적인 거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올해 내에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떨어진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가 없어지면서 유동성이 위축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오히려 유일하게 비트코인은 전쟁 과정에서 좀 올랐어요. 한 15% 이상 올랐는데, 그거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아니면 적어도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내려간 거, 이런 것들이 하나 영향을 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니까 현금 확보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금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금 팔아서 지금 현금 확보한 그 기업들도 많아요.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떨어졌다 그래도 자기가 샀을 때에 비하면 이제 워낙 높은 액수니까 이 정도면 뭐 팔만하다 그러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데, 그게 주로 뭘로 했냐면은 미국 국채로 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달러 위기론이 나오곤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모든 나라의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위기 때 다른 나라 법정화폐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달러가 더 믿을만 하다라는 게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두바이에 큰 금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래가 중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중지가 되니까 약간 이제 거기서 금 거래가 위축이 된 게 또 가격 하락을 이제 부추긴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전반적인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단기적인 것도 지나가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값은 다시 오를 거로 봅니다. 장기적이라는 게 그렇게 뭐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1, 2년 안에 저는 다시 금은 이제 뭐 또 최고치를 한 번 더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추세 자체는 저는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두바이 거래소 마비와 같은 대외 변수와 더불어 매파적인 연준의 태도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 다 영향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그 금이 이제 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걸 찾을 때 일단 작년에 많이 오른 것부터 팔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서 여전히 그래도 달러의 값어치가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법정 화폐끼리의 비교에서입니다. 전 세계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금값은 저는 계속 금, 은, 그 다음에 수요가 확실하게 생산량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갈 거라고 다 보고요. 그리고 금, 은뿐만이 아니라 뭐 구리라든지 모든 원자재들도 다 저는 많이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가끔. 그러면은 저는 뭐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살 여력이 없으면은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도 팔지 말고 정말 지금 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가지고 있으라고. 예. 저도 뭐 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반지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귀걸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꼭 저는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금본위제가 무너진 뒤 금값은 9년 동안 약 24배 폭등했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보시나요? 자, 일단은 이제 그때보다요. 지금이 금값 상승 요인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닉슨 쇼크라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금본위제를 폐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강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그 연준 의장이 아서 번즈라고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뽑히는 사람인데 닉슨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통화량 경기 부양이라고 하면 부양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폴 볼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금리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일단 물가부터 잡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한 2, 3년 겪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또 안정이 됐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시키는 말을 잘 안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평가가 많이 악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좀 노련한 운영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준이 행정부에서부터는 약간은 그래도 독립성을 지켜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 금융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하는 맏형 역할을 해주는 미국의 힘이 워낙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물론 여전히 미국의 힘이 강하지만 미국이 자기의 앞가림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하던 역할을 조금씩은 포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탈달러 동맹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완전히 탈달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부분적으로 미국과 좀 사이를 두고 특히 그 금융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위프트망은 달러가 확실히 잡고는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 자체가 약화된다기보다도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서 통제하는 거를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할 거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손을 딱 끊어버리고 이런 행동들을 이제 미국은 하게 됐거든요. 아주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 법정화폐가 다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미국의 어떤 혼자만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국제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금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파퓰리즘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이 긴축이라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부채 비율이 다 같이 올라가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통화 증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정 화폐의 가치는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닉슨 쇼크 때는 그나마 미국을 중심으로 무언가 다 같이 통제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화 가치가 너무 하락하려고 그러면 조금씩 멈추고 하려는
그나마 속도를 조금씩 제어는 했거든요. 그래서 1980년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2000년이 되면 60%가 돼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100%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120%를 넘겨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시기에 부채 비율이 팡팡 뛰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그럼 긴축을 해서 잡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치 구도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이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닉슨 쇼크 때보다 지금이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은 더 빠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반사적으로 당연히 화폐로 표기되는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장 예비비는 필요하겠지만 현금이,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자산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거를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금값의 장기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026년 3월 기준으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5.3%입니다. 2025년 말에 125.2%, 0.1% 상승했으니까 뭐 큰 변화는 아닌데 어쨌든 석 달 동안 0.1%. 그래도 커요. 이게 그냥 금액이 워낙에 미국의 GDP가 크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되면은 감세라든가 군비 쪽에서 돈을 쓰고 민주당이 되면 복지 쪽에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어느 정권이든지요.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어느 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상대방 표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포퓰리즘으로 돈을 계속 쓰는 거죠. 지금 프랑스도 그래요. 이렇게 세 개의 연합이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럼 상대방 표를 조금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긴축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자꾸 매표 행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건 거의 부정선거급이라고 봐요. 매표 행위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이건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뭐 그냥 알아서 잘 들어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재정이 확장되는 경향이 너무나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결국은 그러면은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예금에다가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내 재산이 그냥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10년 뒤를 보면 비트코인이 금의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은 여전히 독보적인 자리를 지킬까요? 저는 금하고 비트코인은 서로 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한다고 보고요. 예,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과한 얘기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이 넓어지면은 디지털에서 소비가 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비트코인을 안 쓰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준점이 되는 거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금의 양이 그렇게 큰 변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금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 이상으로 금값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세상 속에서 디지털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스테이블 코인의 그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요. 비트코인은 그 이상의 가치를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둘이 다른 영역이고,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그래도 역시 인류 역사를 같이 이제 쭉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금을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대체한다. 뭐 그거랑 맞먹는 위상으로 간다는 건 어렵죠.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지만 또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은 해외 반출이 어렵죠. 그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금을 가지고 있으면 분실의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에 맡긴다고, 그러니까 ETF 상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뭐 과세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상속을 한다든가 할 때도 그 ETF 상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눈에 보이고요. 근데 금을 가지고 있으면 장점이 정말로 금덩어리 이렇게 반지 같은 거로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상속할 때도 몰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라는 거는 가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 팔 때도 그 손해가 많이 나오죠. 근데 비트코인은 국제 간의 이동이 편하고, 그 다음에
변환할 때, 사고 팔 때의 거래 비용이 금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또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더 안정적인 금을 원한다 그러면은 금 쪽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디지털 쪽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둔다. 그리고 거래 편의성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둔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거고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아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 한쪽의 얘기에만 너무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으면 그 알고리즘 타고 계속 같은 종류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얘기, 내가 생각하기에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은 얘기도 같이 좀 골고루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지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 요새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의견도 서로 극단적으로 좀 대립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피하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